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입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부자들이 단체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들이 단순한 돈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김정은도 건들지 못하는 북한의 숨은 경제 권력 백두회의 핵심 인물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이후 김정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당장 그들을 찾아내라는 명령을 내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철호입니다. 한때 북한 김씨 가문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한 밀수업자이자 가장 큰 돈을 움켜쥔 사람 중 하나였죠. 항상 수천 달러의 현금이 넘쳐났고 평양 최고의 아파트에 살았었으니까요.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평양 중심가의 최고급 식당인 고려회관 식당 VIP룸에 모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죠. 우리 백두회 회원들은 매달 한 번씩 이곳에 모였거든요. 백두회는 북한 최상위 부자들의 비밀 사조직이었어요. 멤버는 15명, 밀수업자, 무역상, 외화벌이 간부들이었습니다. 북한의 상위 0.01%만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시끌벅적하던 자리가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송태우가 최성호의 소식을 전했죠.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최성호는 정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당 간부들과 어울렸고 뇌물도 바쳤죠. 그런 그가 끌려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방 안에 불안감이 퍼졌어요.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최성호도 끌려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죠. 그때 이준혁이 웃으며 분위기를 바꿨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죠. 우리가 없으면 평양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그들도 안다면서요. 그저 겁주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북한 경제는 우리 같은 돈주들이 떠받치고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지만 실상은 우리 같은 자본가들이 경제를 움직였으니까요. 저희는 곧바로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이튿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송태우였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죠. 금일 오후 김일성 광장에서 최성호의 공개 처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북한 최고의 무역상이자 우리 백두회의 리더가 처형이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최성호도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 중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김일성 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어요. 공개 처형이 있다는 소식에 평양 시민들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공포가 물결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갔죠. 광장 중앙에 나무 말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백두회 회원들의 얼굴도 모두 창백했습니다. 잠시 후 군용 트럭이 광장에 들어섰어요. 트럭에서 최성호가 내렸습니다. 그의 모습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단 일주일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최성호의 얼굴은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그는 결박된 채 말뚝 앞에 세워졌어요. 보위부 장교가 메가폰을 들고 외쳤습니다. 반역자 최성호는 조국을 배반하고 외화를 빼돌린 죄로 사형에 처한다. 장교는 계속해서 죄목을 읽어 내려갔어요. 중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외화 수백만 달러를 국가에 바치지 않고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모든 무역상들이 그렇게 했죠. 그것이 북한식 자본주의였습니다. 최성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다음은 너희 차례다. 그 순간 총성이 울리고 최성호의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이미 그 광경은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죠. 처형이 끝난 후 장교가 다시 메가폰을 잡았어요. 최성호의 가족들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었으며 그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백두회 회원들과 비밀리에 만났을 때였어요. 송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북한 경제가 완전히 붕괴 직전이라는 것이었죠.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모든 경제 동맥을 차단했어요. 석탄 수출은 90% 이상 감소했고 섬유 수출도 중단되었습니다. 외화 수입원이 모두 막혀버린 것이었죠. 김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중국 은행들마저 북한과의 거래를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국가 외화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정부는 핵개발과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 자금이 절실했어요. 그들의 눈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외화 보유자들, 바로 우리 돈주들에게 향했습니다. 이준혁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술잔을 놓쳤어요.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처럼요.
우리 백두의 회원 15명만 숙청해도 수백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송태우가 말했어요. 북한에서는 이제 돈이 많은 것 자체가 죄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순간 숙청의 대상이 되는 기이한 시대가 온 것이었죠. 살려면 탈출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지만 누구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거리를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평양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밤 김용민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중요한 소식을 전했죠. 김영민은 보위부에 심어둔 첩자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어요. 저와 백두의 인원들이 이미 숙청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문건에는 저희를 경제적 반역자로 규정하고 있었죠. 최성호처럼 공개 처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차를 몰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도로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죠. 하지만 방향을 바꿔도 계속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보위부의 감시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청소부로 위장한 남자가 제 사무실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많은 직원들이 저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던졌죠. 그들 중 누군가는 밀고자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내 모든 움직임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감시의 눈초리가 느껴질 때마다 최성호의 처형 장면이 떠올랐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검은 승용차가 멀리서 따라왔어요. 이제는 그들이 노골적으로 감시한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로 제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죠. 집에 도착해서는 곧바로 전화기와 집안을 살폈어요. 누군가 도청 장치를 설치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송태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도 같은 상황이었죠. 백두의 회원들 모두가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집 앞에 주차된 검은 차를 바라봤습니다.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그들은 밤새 저를 감시할 것이 분명했어요. 제 마음속의 공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최성호의 처형 장면, 김영민이 전해준 숙청 명단, 그리고 집 앞의 감시 차량?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죠.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백두의 회원들은 다음 차례였어요. 우리가 북한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정권은 언제든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새벽녘, 마침내 결심이 섰어요.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탈출을 준비하지 않으면 저도 최성호처럼 될 것이 분명했죠. 죽음을 기다리며 숙청당하느니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백두의 회원들에게 비밀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위험 상황을 대비해 마련해둔 신호였습니다. 탈출 계획을 논의할 시간이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북한을 떠나기 위한 필사적인 도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양 외곽의 폐공장에 비밀리에 모였어요. 백두의 회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감시를 따돌리느라 진땀을 흘렸죠. 김영민은 3번이나 차를 바꿔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 모두를 숙청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제 우리는 백두 라인을 가동해야 합니다. 백두 라인은 우리가 수년 전부터 비상사태에 대비해 준비해온 비밀 탈출 네트워크였어요. 정권이 언젠가 우리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만들어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동안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죠. 송태우가 먼지 쌓인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어요.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경 경비가 느슨한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뇌물로 매수한 국경 경비대원들이 근무하는 구역입니다. 지도에는 빨간색으로 탈출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평양에서 출발해 국경 도시 신의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단둥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그곳에서 밀수선을 타고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뒤 최종적으로는 동남아시아나 러시아를 통해 남한으로 망명하는 계획이었죠. 이준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데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그들을 수용소행 열차에 태우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모두를 데려간다면 탈출 성공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각자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딸을 데려갈 생각입니다.
위험하지만 그들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었어요. 탈출은 사흘 후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외화와 귀중품을 모아야 했어요. 가족들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제 눈에 공장 건너편에 검은 차가 보였어요. 창문에 비친 불빛 속에서 쌍안경을 든 사람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시받고 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죠.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감시에 눈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2대의 차가 제 뒤를 따라왔어요. 직원들 중에도 낯선 얼굴이 몇 명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송태우에게서 암호화된 문자가 왔어요. 보이부가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김영민의 집에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는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계획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내를 깨웠어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저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시간 안에 떠날 준비를 해요. 꼭 필요한 것만 작은 가방에 넣으세요. 우리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새벽 4시, 우리는 뒷문으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를 버리고 도보로 이동했어요. 길모퉁이에서 이준혁이 운전하는 트럭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태우고 신의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시를 빠져나가는 검문소에서 경비병들이 우리 차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보이부가 우리의 탈출 계획을 이미 알아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호주머니에서 뇌물로 준비한 달러 뭉치를 꺼냈어요. 경비병의 손에 슬쩍 쥐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친척 문병 가는 길이에요. 경비병은 돈을 확인하고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상관을 불렀어요.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이 정도 뇌물이면 충분했을 텐데 말이죠. 차에서 내리세요. 상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어요. 다행히 그들은 우리를 즉시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분증과 여행 허가증을 확인한 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훑어보더니 마지못해 통과시켰어요. 하지만 무전기로 뭔가를 보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밀고 했어요. 이준혁이 중얼거렸죠. 내부 배신자가 있습니다. 누가 배신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우리는 최대한 빨리 신의주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몇 번이나 검문에 걸렸고 그때마다 더 많은 뇌물을 지불해야 했어요. 우리의 탈출이 이미 알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계획대로라면 다른 백두 회원들과 국경 근처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경까지는 약 5km 정도 남았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민, 송태우, 그리고 다른 3명의 회원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모두 15명 정도였죠. 일부는 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제가 물었어요. 송태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인호와 박민석은 자기 집에서 체포되었어요. 강동원은 오는 길에 보이부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계획을 미리 알린 것이 분명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대규모 단속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어서 강으로 가야 합니다. 김영민이 재촉했죠. 우리는 어둠 속에서 국경을 향해 조용히 움직였어요. 가족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은 겁에 질려 계속 엄마에게 매달렸어요. 국경 지역에 도착하자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강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이 구역은 우리가 매수한 경비병들이 지키는 곳인데? 이준혁이 혼란스러워했죠. 그때 송태우가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함정입니다. 저기 숲속에 특수부대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급히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움직이지 마. 모두 체포한다. 보이부 요원들이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순간 김영민이 외쳤어요. 도망쳐. 강으로. 혼란 속에서 우리는 각자 뿔뿔이 흩어져 달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딸을 안은 채 강변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쏴. 반역자들을 쏴라. 지휘관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뒤돌아보니 이준혁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송태우도 어깨에 총을 맞았지만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와 총성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죠. 우리는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어요. 앞에는 차가운 압록강이, 뒤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뛰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저는 아내와 딸의 손을 꽉 잡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뒤에서 계속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사방에서 튀었죠. 물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가족을 끌고 헤엄쳤어요. 입에 물이 들어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죽음이었으니까요. 압록강의 물살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중국 쪽 강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뒤에서는 군인들의 고함 소리와 총성이 계속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차가운 강물은 온몸의 체온을 빼앗아갔어요. 손발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이미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들을 끌고 헤엄쳤습니다. 뒤에서는 북한 군인들의 총성이 여전히 들려왔어요. 물 위로 튀는 총알들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옆을 보니 송태우가 피를 흘리며 헤엄치고 있었어요. 김영민의 아내는 이미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조금만 더. 저기가 중국이에요. 김영민이 외쳤죠. 마지막 힘을 다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손으로 필사적으로 흙을 움켜쥐며 강가로 기어올랐어요. 숨이 턱에 차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을 확인했어요. 저와 제 가족, 송태우, 김영민, 그리고 다른 2명의 회원과 그들의 가족 중 일부만 살아남았습니다. 총 10명이었죠. 이제 우릴 못 건드립니다. 여긴 중국이니까요. 송태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너무 이른 때였습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숲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미리 섭외해둔 중국인 브로커가 숲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트럭에 태우고 단둥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상처를 치료했어요. 송태우의 총상은 다행히 깊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남은 여정을 설명했어요. 중국은 위험합니다. 북한과 협력하여 탈북자를 색출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최대한 빨리 라오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거기서 태국으로 가는 게 안전해요. 그의 도움으로 우리는 중국인으로 위장했습니다. 가짜 신분증과 중국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도 바꿨어요. 제 딸은 중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지만 아프다는 핑계로 계속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며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베이징, 쿤밍을 거쳐 최종적으로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어요.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검문에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죠. 라오스 국경을 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국경 경비대에 뇌물을 주고 밤중에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태국까지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정글을 통과해야 했어요. 모기와 뱀, 그리고 숨막히는 더위와 싸우며 사흘을 걸었습니다. 제 딸은 열이 나고 탈진 상태였죠.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태국 경찰에 자수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난민 수용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한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만났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말했죠. 이제 우리는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조국을 등진 배신자. 하지만 자유를 찾아 떠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태국에서의 며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남한 대사관에서 빠른 절차를 밟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라 특별 관리 대상이었죠. 제 가족과 살아남은 백도의 회원들은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바라본 구름 위의 세상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10시간의 비행 후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압도되었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과 최첨단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북한에서 본 평양 순안공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죠.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국정원 요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상상했던 것과 달리 매우 친절했어요.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국정원 시설로 이동했어요. 조사 과정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정보를 캐내기보다 우리의 심리적 안정을 먼저 생각했죠. 식사는 풍족했고 숙소도 깨끗했어요. 북한에서 제가 살던 고급 아파트보다 화장실이 더 좋았습니다. 2주간의 조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죠. 화폐 사용법, 인터넷 활용, 대중교통 이용 등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어느 날 하나원 선생님이 서울 도심 견학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강남 거리를 걸으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번쩍이는 네온사인이 밤을 밝혔습니다. 거리에는 벤츠, BMW 같은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다녔어요. 저 차 한 대가 북한에서 제 전 재산보다 비쌉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상점들은 온갖 물건들로 넘쳐났어요. 식품점에는 수십 종류의 과일과 채소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도 먹기 힘든 것들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 식탁에 오르는 곳이었죠. 송태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축적한 수십만 달러의 재산은 여기서는 작은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었어요. 자신을 엘리트라고 생각했던 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큰 충격은 사람들의 자유로움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옷이든 입고 어떤 말이든 하고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계 어디와도 소통할 수 있었죠. 북한에서 우리가 얼마나 통제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정부 지원으로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백두의 생존자들도 각자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저는 최상위 계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고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그런 세계였죠. 이곳에서 저는 그저 한 명의 탈북민일 뿐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박탈감은 경제적 현실이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중국산 TV는 이곳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보다도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최고급이라 여겼던 물건들이 이곳에서는 일상적인 것들이었죠. 우리가 무시했던 남조선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어. 김영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북한 체제는 나만이 미국의 식민지이자 가난한 나라라고 선전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이제야 깨달았죠. 자신들이 무시했던 남조선은 사실 북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경제 강대국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첫 해는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언어, 문화, 기술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응해 나갔죠. 제 딸은 놀랍도록 빨리 남한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석 달 만에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탈북자 정착 지원금으로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중국 무역을 시작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송태우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김영민은 대학에 입학해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새 삶을 개척해 나갔죠. 어느 날 저녁, 우리 백두의 생존자들이 서울의 한 식당에 모였어요. 북한에서 모이던 때처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정치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었죠. 북한에서 우리가 누렸던 특권이 사실은 특권도 아니었어요. 송태우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돈이 많아도 자유가 없으면 결국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거였죠. 제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자유였어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 원하는 곳에 갈 자유,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자유. 이런 것들이 진짜 부유함이었습니다. 탈북 후 2년이 지났을 때 저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북한에서 돈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성호 처형 이후 김정은 정권은 더 많은 돈주들을 숙청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돈주들이 속속 탈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백두해의 탈출은 북한 내부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숨기려 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이제 북한에서는 돈만 많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 한복판에서 자유롭게 걸으며 생각해요. 북한에서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외국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딸과 함께 일본, 태국, 유럽까지 여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벽 압록강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었던 그날, 우리는 단순히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였고 그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평양에서 벌어진 한밤중의 긴급 작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사건 이후 김여정의 비밀스러운 행보가 이어지면서 현재 북한 내부의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점이죠. 이 과정에서 북한의 극비 정보가 흘러나왔고 오늘의 사연자분을 통해 소식을 접한 국정원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박수진입니다. 한때 김여정의 비서로 일을 한 적이 있었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신년 행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저는 김여정의 지시로 행사 기록 영상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홀로 행사 영상을 돌려보며 김여정의 등장 장면을 확인하던 중이었죠.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라면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내부 VIP 라운지 쪽이었습니다. 김여정의 목소리였죠.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곧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후계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김여정은 측근 2명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최고 지도자님께서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시게 될 경우 우리가 준비한 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김여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죠. 주의 동무는 아직 어립니다. 백두혈통의 계승은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김주혜가 후계자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죠. 제 아들과 딸도 백두혈통입니다. 이들을 대체 후계자로 준비시키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에요. 김여정의 자녀들, 지금까지 철저히 감춰져 왔던 존재였죠. 북한 최고위층조차도 그 존재를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얼음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김여정은 오빠인 김정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인물이라 믿어왔죠. 하지만 방금 들은 대화는 달랐습니다. 김여정은 오빠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빠의 자리를 대비하고 있었죠. 자신의 아들과 딸을 통해 백두혈통을 이어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폭탄과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VIP 라운지 안에 있던 인물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미세한 불빛이 누군가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죠. 저는 최대한 조용히 몸을 돌려 경기장 내부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어요. 복도를 걸으며 식은땀이 흘렀죠. 방금 들은 내용은 제가 알아서는 안 될 북한 최고 권력층의 비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평양 거리는 이미 깊은 밤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될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평양의 밤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저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요. 김여정의 비밀스러운 후계 구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김여정의 자녀들의 존재까지요. 평양에서 이런 비밀을 아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마치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죠. 김여정의 주변 경호가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기존에 4명이던 경호원이 8명으로 늘어났어요. 게다가 저를 감시하는 눈길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죠. 출근 시간이 되면 선전선동부 청사 입구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무심히 지나쳤던 경비원들의 시선이 저를 쫓아왔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누군가가 뒤따라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가 서늘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화장실을 가도 발소리가 따라왔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도 시선이 느껴졌죠. 특히 불안했던 건 새로 부임한 청사관리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항상 제가 있는 곳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청소를 한다며 제 사무실 주변을 서성였고 퇴근할 때면 어디선가 그의 모습이 보였죠. 어느 날은 제 책상 서랍이 미세하게 움직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제가 닫아둔 그대로가 아니었어요. 컴퓨터 모니터의 각도도 살짝 달라져 있었죠. 누군가가 제 자리를 뒤져봤다는 걸 일부러 티내든 말이에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고 천장에도 눈이 있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매 순간 저는 숨막히는 감시의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전히 김주의 동무를 후계자로 키우고 계시지만 어느 날 저녁 고위 간부들의 비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전달하러 갔을 때였어요. 문 밖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죠.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부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간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여정 동무의 아들이라면 모를까? 백두혈통의 남자 후계자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이런 대화는 북한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죠. 순간 회의실 안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복도 구석에 청소도구함 뒤로 몸을 숨겼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한 간부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숨어있는 방향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이었죠. 네, 지금 논의 중입니다. 군부의 입장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뻔했으니까요. 다행히 다른 간부가 그를 다시 회의실로 불렀고 저는 그 틈을 타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이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김여정이 자신의 아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간부회의에서 김여정의 발언권은 더욱 강해졌죠.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은 단순한 독재국가가 아니었어요. 김씨 왕조 내부에서도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게 된 사실들을 가슴속에 묻어두어야 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사소한 말 한마디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곳이 평양이었으니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떠올렸습니다. 김씨 일가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의 운명을요. 그들 중 안전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이는 갑자기 시골로 자천되었다가 사라졌고 또 어떤 이는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이제 저도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과정이 시작되었을지도 몰랐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졌죠. 평양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시가 실제로는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요. 화려한 불빛 아래 감춰진 권력의 암투가 저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김씨 일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한 제 생명은 언제나 위험할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김여정의 비서실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숙청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김씨 일가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던 몇몇 고위 간부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어요.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이요. 가장 먼저 리정민 부장이 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비서실의 기밀 문서를 관리해온 인물이었죠. 그의 자리는 하루아침에 비어버렸어요. 공식적으로는 지방 전출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료 김성철 과장도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평소 김여정의 일정을 관리하던 인물이었죠. 모두 자연스러운 인사 이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평양에서 이렇게 사라진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식당에서는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죠. 방향을 틀어 다른 길로 가봤어요. 하지만 검은 차는 계속해서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감시 사실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전화기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희미한 에코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제 통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가장 큰 변화는 업무에서 찾아왔습니다. 직속 상관인 김명준 과장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앞으로는 외부 업무는 하지 마시오. 내부 문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이미 모든 게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들의 명단에 올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씨 일가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명단에요. 그리고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죠. 밤이면 제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담배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평양에 남아있다면 저도 곧 사라진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게 분명했어요. 리정민 부장도 김성철 과장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모두 지방으로 사라졌죠. 이건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닌 숙청이었어요.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살아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선택밖에 없었죠. 북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평양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매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언제 보위부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탈출, 그것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하고 나니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밀수업자를 찾아야 했어요. 국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죠. 예전 동료가 남긴 정보를 따라 평양역 근처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마침내 밀수업자와 접선할 수 있었어요. 국경을 넘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밀수업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첫째, 완벽한 가짜 신분. 둘째, 안전한 이동 경로죠. 이 두 가지만 확보되면 중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짜 신분을 만들고 중국으로 가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밀수업자는 제게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했어요. 평양을 벗어나기 위한 통행증, 국경 지역 출입 허가증,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평양에서보다 검문이 더 심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수상하면 즉시 체포됩니다. 특히 제 경우는 더욱 위험했어요. 밀수업자는 제가 김씨 일가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듣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체포되면 즉시 공개 처형됩니다. 일반 탈북자와는 다른 상황이에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했어요. 저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씨 일가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준비에는 최소 보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보위부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테니까요. 가장 어려운 건 돈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필요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했죠.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매물로 내놓을 순 없었어요. 의심을 살 수 있었죠. 대신 친척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기로 했습니다. 은행 계좌도 조금씩 정리했어요. 한꺼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면 보위부에 즉시 보고될 테니까요. 매일 조금씩 자연스럽게 돈을 빼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감시의 눈초리는 계속됐어요. 출근할 때마다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도 도청되고 있었죠.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지만 완벽하게 계획해야 했어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테니까요. 며칠 밤을 새워 탈출 경로를 외웠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 가는 길, 검문소의 위치, 은신처의 주소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야 했어요.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양의 불빛 너머에 있을 자유를 상상하며 또 한편으로는 실패했을 때 맞이할 운명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어요. 모든 것을 걸고 탈출을 감행하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던 때였습니다. 제가 만난 밀수업자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 같았어요. 고향이 회령이라고 했고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순찰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가 건네준 가짜 신분증도 진짜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했어요. 심지어 그는 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씨 일가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의 위험한 처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보였죠. 매일 새로운 탈출 경로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동 수단도 계속 바꾸면서 보위부의 감시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치밀함에 오히려 안심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주 자리를 비웠어요. 통화할 때면 반드시 멀리 떨어져서 목소리를 낮추곤 했죠. 만날 때마다 장소가 바뀌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장소들이 보위부 초소 근처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그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쓰는 은어와 말투가 보위부의 것과 똑같았어요. 대상은 현재 감시하에 있습니다. 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김여정의 비서실에서 일하며 보위부 요원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말투와 은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밀수업자의 말투는 정확히 그것과 일치했죠.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보위부와 내통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보위부 요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국경 경비대의 순찰 시간을 그토록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유, 계속해서 만남의 장소를 바꾼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제 모든 정보는 그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여정의 비밀, 후계 구도에 대한 정보,
심지어 제가 연락했던 모든 사람들의 명단까지. 도망치려 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제 주변은 보이부 요원들로 포위되어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24시간 제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괜히 수상한 행동을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매 순간이 지옥 같았죠. 가장 끔찍했던 건 제가 건넨 돈이었습니다. 탈북 비용이라며 제 전 재산을 밀수업자에게 맡겼어요. 집을 팔고 모든 저금을 빼서 만든 돈이었죠. 이제 제게는 돌아갈 곳도 다시 시작할 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어요. 마치 정말 저를 돕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배신을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마지막 탈출 기회마저 보이부의 함정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죠. 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저는 탈북을 시도한 죄인이었고 김씨 일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위험인물이었습니다. 체포되면 즉시 공개 처형될 게 분명했어요. 밤이 되자 밀수업자는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 두만강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이제는 그 말 속에 숨겨진 함정이 보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평양의 밤거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게 닥칠 운명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한겨울의 두만강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강물은 시커멓게 출렁이고 있었어요. 제 앞에 놓인 마지막 시험대였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을 가르며 총성이 울렸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국경경비대가 이미 제 존재를 발견한 후였어요. 하늘을 향한 경고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덮쳤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하의 날씨의 강물은 제 몸을 칼날처럼 파고들었죠. 이제 경고 사격이 아닌 실탄이 날아왔어요. 제 주변으로 물보라가 튀어올랐습니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죠. 마지막 경고다. 돌아오지 않으면 사살하겠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돌아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강물은 제 몸을 마비시켜갔어요. 팔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죠. 얼음 조각들이 제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총성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양쪽 강변에서 모두 불빛이 번쩍였어요. 저를 향한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왔죠. 강물 속에서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한 번만 더 앞으로 나아가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자유를 향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온몸이 얼어붙어 갔습니다. 근육은 굳어가고 있었고 의식도 점점 흐려졌어요. 하지만 강 건너편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팔을 뻗었습니다. 중국 땅을 향해 한 발짝 또 한 발짝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필사적으로 물을 갈랐어요. 드디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간신히 강변으로 기어올랐어요. 자유의 땅을 밟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중국 공안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이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귀에는 들리지도 않았죠.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어요.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중국 공안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체포당하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최소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체포된 순간 저는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안들은 북송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저같이 김씨 일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북송된다면 처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구치소에서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북송이 결정되면 바로 북한으로 이송될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때 뜻밖의 구원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교도관 중 한 명이 조선족 브로커였어요. 그는 제게 은밀히 탈출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죠. 브로커의 도움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베이징으로 향했어요.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길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죠. 대사관 주변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었어요. 대사관 직원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담을 넘을 수 있었죠.
이제야 안전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동안 대사관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죠. 국정원의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제가 정말 김여정의 비서실에서 일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북한의 고위층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확인했죠.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다른 조사관이 같은 질문을 다르게 하기도 했어요. 제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한 달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죠.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의해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투표권의 의미, 언론의 자유, 개인의 권리.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념들이었어요.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술도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핸드폰 사용법까지.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하나씩 익혀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인터넷의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세상이 컴퓨터 한 대로 다 열려 있었어요. 정보의 바닷속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죠. 하나원의 교육은 철저했습니다. 취업 교육, 진로 상담, 심리 치료까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었어요. 북한에서의 생활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들리는 자유로운 대화 소리, 풍성한 식단,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샤워실.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저에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가 됐죠.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12주 동안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어요. 수료를 앞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두렵기도 했지만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저였기에 그 두려움은 오히려 설렘으로 바뀌었죠. 마지막 날 수료증을 받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 정권의 그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리라고요. 하나원을 나서는 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제 앞에 무한히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의 첫 아침은 눈부셨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평양에서도 볼 수 있던 광경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은 달랐어요. 첫 번째로 느낀 충격은 서점에서였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정치, 경제, 역사, 철학. 어떤 검열도, 어떤 제한도 없이 모든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보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유로움이 두렵기도 했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을 것만 같았죠. 지하철에서 마주친 광경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비판하고 있었어요.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처음으로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누군가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체포되지 않았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자유구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주는 또 다른 충격도 있었어요.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내가 직접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어요. 처음으로 받은 월급으로 옷을 사러 갔을 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작은 결정조차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의 진실, 특히 김여정과 관련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북한 권력의 실상을 증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제 증언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결심했죠.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가 이 자유를 얻은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라고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 여러 곳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강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떨리고 긴장됐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죠.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증언집도 썼어요. 제가 경험한 북한 권력층의 실상, 김여정의 비밀스러운 계획들,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과정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가끔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하는 이 일들이 언젠가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요. 치유의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같은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실을 알리려는 제 노력을 지지해주는 이들이 있으니까요. 자유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진실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찾은 삶의 의미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